한국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중심으로 현재 한국 경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앞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과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였는데요. 언론에서는 조용합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 오르면서 무려 2년 2개월 만에 다시 3%대로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올해 물가 전망치를 2.2%에서 2.7%로 상향 조정한 이후에 나온 수치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이번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지 아니면 새로운 인플레이션 국면의 시작일지 생각해 보자고요. 시장에서는 최근 유가 상승 영향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라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더 강했습니다.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는 2%입니다. 훨씬 웃도는 수치고요. 지금 한국 경제는 성장 둔화 우려와 물가 상승 압력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구간에 한 발 더 다가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에서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대해서 발표하는데 페이지가 26페이지가 됩니다. 쫙 내려놔 보면 식료품 및 에너지 지수는 어떻게 되었는지, 생활 물가 지수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놔 보면 주요 부문 등락률 추이도 나오고요. 이 페이지를 다 일일이 볼 수 없으니 중요 페이지만 한번 찝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물가 상승의 핵심은 단연 에너지 가격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무려 23.1% 상승했고요. 그리고 경유 가격은 33.3%나 급등했습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급등이 국내 소비자 가격으로 본격 전가되기 시작한 겁니다. 원유는 거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운송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고 결국 기업들은 상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상품 가격을 올리면 그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현재 나타난 이런 석유류 가격 상승은 단순히 주유소 가격 상승, 나는 대중교통 타야지 이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2차 인플레이션 효과라고 부르고요. 따라서 앞으로 몇 달간 소비자 물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우려되는 건 바로 서비스 물가입니다. 서비스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고 개인 서비스는 무려 3.7% 상승했습니다. 개인 서비스에서 한번 보면 해외 단체 여행비가 무려 26.3% 급등했고 승용차 임차료는 25.7% 급등, 보험 서비스는 13.4%나 급등했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일반적으로 한번 오르면 잘 내려오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안정될 수 있지만 서비스 물가는 인건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비스 물가 상승은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신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바로 서비스 물가입니다. 이번 서비스 물가는 단순하게 유가 충격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장바구니 물가는 어떨까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도 상당히 높습니다. 생활 물가 지수가 무려 3.3% 상승했고요. 특히 식품 이외의 물가가 4.2%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식품은 2.1% 상승에 그쳤지만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와 에너지 관련 품목이 크게 오르면서 체감 물가는 훨씬 더 높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공식 물가보다 더 높은 체감 물가를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보험료, 교통비, 여행비, 차량 유지비 등 가계의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정부에서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 선거가 있으니까요, 각종 지원금을 살포하죠. 고유가 지원금이라고 해서 돈을 계속 뿌리면서 이런 물가 상승을 못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물가도 한번 보시면 쌀이 13.5% 상승, 돼지고기 5.8% 상승, 달걀이 10.2% 상승, 갈치가 15.1% 상승, 국산 쇠고기가 4.2% 상승했습니다. 반면 무가 27.5% 급락, 양파도 18.5% 급락, 양배추가 43.9% 급락했습니다. 채소 가격이 크게 안정되면서 전체 식품 물가 상승폭을 어느 정도 억제했지만 만약 채소 가격까지 지난해 수준으로 다시 상승한다면 이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 중반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컸습니다. 결국 이번 물가는 농산물보다 에너지와 서비스가 주도한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뜻입니다. 자, 앞으로 한국은행이 어떻게 할까요? 이창용 한은 총재가 만들어 놓은 이런 고물가 그리고 기득권층들만을 위한 기준금리 상황, 한국은행이 2.5%로 연속 동결하고 하고 있지만 동결하는 와중에도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상당히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됐고요.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최근 새로운 한은 총재께서 7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어느 정도 밑밥을 깔아놨죠.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이 최우선 목표고요. 물가가 3%를 넘어선 상황에서 성급하게 금리를 내리긴 어렵고요. 오히려 올리는 카드를 검토해야 됩니다. 하지만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동산 영끌 민족인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그리고 가계대출 상황까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죠. 결국 금리 인하 가능성은 하반기에도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은 곧 환율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지금 환율이 1998년 IMF 시대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시대 때만큼 올라갔습니다. 현재 대통령께서 작년 당대표 시절에 환율이 1,400원을 넘어도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정말 심각하다고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오롯이 그 당시 정권에 대해서 까내리기만 하는 그런 말이었나요? 지금 1,400원 이상, 1,500원 이상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환율에 대해서 상당히 조용합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앞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달러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원유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곧 달러 수요 증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환율은 금리 효과와 유가 효과가 충돌하는 국면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 중동 전세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원달러 환율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젠 정말 1,400원 이상이 뉴노멀이 되는 걸까요? 결국 소비자 물가 지수 3.1%는 단순하게 수치가 아닙니다. 무려 26개월 만에 3%를 돌파했고요. 특히 유가 상승은 다시 급락하면 내려올 수 있지만 서비스 물가 상승은 일시적 현상보다 구조적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상황을 더 면밀하게 봐야겠죠.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 여부, 그리고 하반기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 내려오는지,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지 인하하는지 아니면 동결하는지 봐야겠죠. 앞으로 발표되는 물가와 금리 관련 데이터를 통해서 한국 경제가 다시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진입하는지 아니면 일시적 충격에 그칠 것인지 한번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5월 소비자 물가 발표에 대한 시황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